4월이 가고 5월이 되었다. 밝고 화창한 5월이었다. 그 사이 하늘은 더 푸르러지고 햇빛은 온화해지고 부드러운 서풍이나 남풍이 불어왔다. 이제 나무와 꽃이 더욱더 생기를 띄었다. 로드는 머리를 풀어헤친 것처럼 나무들이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고 사방이 꽃천지였다. 숲 구석구석에서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났다. 빈 터에는 여러 가지 이끼가 수없이 솟아났다. 풍성하게 피어난 야생 앵초꽃 사이에 솟아난 이끼는 땅에서 이상한 빛을 뿜어냈다. 그늘에서는 이끼가 연한 금빛으로 빛이 났다. 마치 가장 아름다운 빛이 흩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종종 전혀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즐겼다. 이때는 거의 혼자였다. 이 예사롭지 않은 자유와 즐거움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제 그 이유를 말하겠다. 로드가 언덕과 숲에 둘러싸여 있고 개울 옆에 세워졌다고 말할 때 이곳을 살기 쾌적한 곳으로 묘사하지 않았던가. 쾌적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건강한 곳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로드가 있는 숲 골짜기에서는 안개가 피어나는데 안개는 전염병을 낳았다. 봄이 활기를 띠자 함께 활성화된 전염병이 이 자선학교에 스며들어 붐비는 교실과 기숙사에 티푸스균을 불어넣었다. 5월이 되기도 전에 학교 전체가 병원으로 변해버렸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한 상태에 있던 학생들 대다수가 쉽게 전염병에 걸렸다. 80명의 여학생 중 45명이 한꺼번에 앓아누웠다. 수업이 중단되고 규율이 느슨해졌다. 건강한 소수의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다시피 했다. 의사는 남은 학생들이라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주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의사 말이 아니더라도 아무도 그 학생들을 감독하거나 통제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템플 선생님은 온통 환자들에게 신경을 쏟았다. 그녀는 늘 병실에 있었다. 밤에 몇 시간 잠깐 눈을 붙일 때 말고는 절대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이곳을 떠나는 여학생들의 짐을 싸고 또 필요한 준비를 하느라 매우 바빴다. 전염병 소굴에서 기꺼이 빼내줄 만한 친척이 있는 학생들은 이곳을 떠났다. 이미 병에 걸린 많은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죽었다. 몇몇 학생은 학교에서 죽었고 조용히 잽싸게 매장되었다. 병의 성격상 꾸물거릴 수가 없었다. 이처럼 로우드에는 병이 머물고 자주 죽음이 찾아들었다. 학교 안은 우울하고 공포에 떨고 교실과 복도에는 병원 냄새가 가득했다. 아무리 약을 쓰고 향을 피워 죽음의 악취를 없애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학교 밖에서는 가파른 언덕과 아름다운 숲 위로 화사한 5월이 화창하게 빛났다. 5월의 정원 역시 꽃들이 만발했다. 접시꽃은 훌쩍 자라 나무만큼이나 컸고 백합꽃이 피었으며 튤립과 장미도 활짝 피었다. 화단 바깥쪽에는 분홍색 아르메리아와 진홍빛 데이지가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찔레꽃은 아침 저녁으로 향긋한 사과향을 풍겼다. 로우드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로운 보물이 가끔씩 관에 한 줌씩 꽃과 풀을 넣을 때 말고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그러나 나와 나처럼 건강한 여학생들은 이 계절의 풍경을 마음껏 즐겼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집시처럼 헤매고 다녀도 학교에서는 내버려 두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갔다. 우리의 생활도 더 나아졌다. 이제 브로클 허드스 씨와 그 일가는 로우드 근처에 얼씬도 안 했다. 살림살이를 조사하지도 않았다. 성질이 못된 가정부는 전염병에 걸릴까봐 떠나버렸다. 로턴 진료소의 간호사였던 후임자는 새로운 근무지 방식을 잘 몰라 비교적 넉넉하게 음식을 주었다. 게다가 이제 음식을 먹을 사람의 숫자가 준데다가 환자들은 거의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침 접시의 음식 양이 더 늘어났다. 점심을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차가운 커다란 파이나 치즈를 얹은 빵을 주었고 이런 일은 자주 있었다. 우리는 이 음식을 숲으로 가져가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해 앉은 다음 마음껏 먹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개울 한가운데 솟아있는 물기 없는 하얗고 매끈한 너럭바위였다. 그곳에 가려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는데 나는 맨발로 개울을 건넜다. 이 바위는 나와 여학생 한 명이 넉넉히 앉을 수 있었다. 이 여학생은 당시 나와 가장 친한 메리앤 윌슨이었다. 현명하고 눈치 빠른 그녀와 어울려 노는 게 재밌었다. 메리는 재치 있고 독창적인 데다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녀는 소위 세상 물정을 나보다 더 잘 알았다. 내 결함에 대해 너그러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야기를 잘했고 나는 분석을 잘했다. 나는 질문하기를 좋아했고 그녀는 기꺼이 정보를 제공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좋게 지냈고 그녀를 사귀어서 크게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그동안 헬렌 번스는 어디에 있었냐고요? 왜 이 즐거운 나날을 그녀와 함께 보내지 않았냐고요? 내가 그녀를 잊었냐고요? 아니면 내가 시원찮은 사람이라 너무 순수한 그녀와의 우정에 실증이 났냐고요? 내가 말한 메리앤 윌슨은 분명히 나의 첫 친구만은 못했다. 메리앤은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함께 신나게 신랄한 험담도 할 수 있었다. 반면 헬렌은 함께 대화할 특권을 갖게 될 때 훨씬 더 고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것은 사실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또 느끼고 있었다. 내가 결함이 많고 장점이 별로 없는 부족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결코 헬렌이 지겨워진 게 아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다. 그 사랑은 내 마음을 움직인 다른 어떤 감정에 비교해도 더 강하고 더 부드럽고 더 존경으로 차 있었다. 헬렌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늘 조용하고 충실한 우정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녀의 우정은 결코 기분이 나빠 뚱해하거나 짜증을 낸다고 엉망이 되는 그런 우정이 아니었다. 헬렌은 아팠다. 몇 주 동안 그녀는 내가 모르는 2층 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볼 수가 없었다. 그녀가 티푸스 환자들이 있는 병원 구역에 있지는 않다고 들었다. 헬렌은 티푸스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폐병에 걸렸다. 그 당시에는 잘 몰라서 폐병이 더 약한 병이고 잠시 간호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낫는다고 생각을 했다. 내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아주 따뜻한 오후에 한두 번 헬렌이 아래층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템플 선생님의 부축을 받아 정원까지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때도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 수는 없었다. 교실 창문을 통해서만 그녀를 볼 수 있어 그녀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는 없었다. 헬렌은
여러 겹의 모포로 몸을 감싸고 멀리 떨어진 베란다 아래에 있었다. 6월 초 어느 날 저녁, 나는 메리앤과 함께 밤 늦게까지 숲에 머물렀다. 평소처럼 우리는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멀리 헤매었다. 너무 멀리 가서 길을 잃었고 외딴 오두막에 들러 길을 물어야 했다. 그 오두막에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야생 도토리를 먹고 사는 멧돼지를 키우고 있었다. 우리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달이 뜬 뒤였다. 의사가 타고 온 망아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메리애는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의사인 베이츠 씨가 온 걸 보니 누군가 많이 아픈 모양이라고 했다. 애는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숲에서 캐온 식물 두세 뿌리를 정원에 심느라 조금 더 밖에 머물렀다. 아침까지 밖에 두면 꽃이 시들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식물을 다 심은 다음에도 밖에서 조금 더 머물럭거렸다. 이슬이 내리자 꽃의 향기가 더욱 달콤해졌다. 정말 상쾌한 저녁으로 너무나 고요하고 따스했다. 아직도 노을이 물들어 있는 서쪽 하늘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게 분명했다. 점점 어두워지는 동쪽 하늘에 아주 당당하게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런 광경에 아이처럼 즐거워졌다가 생전 처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지금 아파서 누워있고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 세상은 이렇게 즐거운데 이 세상에서 불려가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한다면 얼마나 슬플까?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내 정신은 천국과 지옥에 관해 내가 아는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정신은 당황해서 물러섰다. 내 정신은 앞뒤 좌우를 둘러보고 주위가 모두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임을 알았다. 내 정신이 서 있는 지점을 느꼈다. 현재였다. 그 나머지는 무형의 구름이고 공허한 심연이었다. 내 정신이 비틀거리다 그 혼돈 속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몸이 부르르 떨렸다. 이런 새로운 생각에 몰두해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베이츠 선생님이 나왔다. 간호사도 함께 나왔다. 의사가 말을 타고 떠나자 간호사가 막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나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헬렌은 어때요? 아주 안 좋아.
그녀의 대답이었다. 베이치 선생님께서는 헬렌을 보러 오신 건가요? 그래. 뭐라고 하세요? 여기에 오래 있지 못할 거래. 이 말을 어제 들었다면 그녀가 고향인 노선벌랜드로 곧 떠난다는 말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녀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의미를 알았다. 헬렌 번스가 이 세상에서 살 날이 며칠이나 될지 손꼽을 수 있을 정도인 것이다. 만일 영혼이 사는 곳이 있다면 그녀는 곧 영혼이 사는 곳으로 갈 것이다. 나는 충격적인 공포, 온몸이 떨리는 깊은 슬픔, 이어서 욕망, 그녀를 꼭 보아야겠다는 욕망을 경험했다. 그녀가 어떤 방에 있느냐고 물어봤다. 템플 선생님 방에 있어. 간호사가 말했다. 제가 가서 헬렌에게 말해도 되나요? 아, 안 돼, 얘야. 안 될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시간이야. 이슬이 지는데 그렇게 밖에 있으면 감기 걸린단다. 간호사는 현관문을 닫았고 나는 교실로 가는 쪽문으로 들어갔다. 가까스로 늦지 않았다. 9시였고 밀러 선생님은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고 학생들을 부르고 있었다. 2시간 정도 흘러 11시쯤이 되었는데도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기숙사가 완전히 조용해진 것으로 보아 친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조용히 일어나 잠원 위에 외투를 걸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살금살금 침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템플 선생님 방을 향해 갔다. 그 방은 우리 건물 반대쪽 끝에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 방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 데다 복도 창문을 통해 여름 달빛이 환히 비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장내 냄새와 탄 식초 냄새가 나서 근처에 티푸스 환자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내 소리를 들을까봐 그 문 앞은 재빨리 지나갔다. 나를 발견해 내 방으로 돌려보낼까봐 불안했다. 나는 헬렌을 보아야 했다. 헬렌이 죽기 전에 그녀를 안아야만 했다. 헬렌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층계를 내려와 아래층 방들을 지나 무사히 문 2개를 살짝 여닫은 다음 또 다른 층계에 도착했다.
이 층계를 다 올라가자 템플 선생님 방이 바로 앞에 나타났다. 열쇠 구멍과 문 밑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주위는 아주 조용했다. 방 가까이 다가가자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아마 숨막히는 병실을 환기시키려고 열어놓은 것 같았다. 나는 견딜 수 없이 헬렌이 보고 싶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영혼과 감각이 떨렸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연 다음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눈으로 헬렌을 찾았다. 죽은 모습을 보면 어떡하나 싶어 두려웠다. 템플 선생님의 침대 옆에 하얀 커튼으로 반쯤 가린 작은 어린이용 침대가 있었다. 이불 아래에 사람이 누워있는 게 보였으나 얼굴이 커튼에 가려져 있었다. 정원에서 내가 말을 걸었던 간호사는 안락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꺼지지 않은 촛불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다. 템플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은 티푸스 환자 방에 혼수 상태인 환자가 있어서 불려간 것을 나중에 알았다. 나는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용 침대 난간 옆에 멈추어 섰다. 커튼을 잡았으나 커튼을 젖히기 전에 말부터 하고 싶었다. 나는 시체를 보게 될까봐 두려워 망설였다. 헬렌, 나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깨어있니? 그녀가 몸을 움직여 커튼을 젖혔다. 창백하고 지쳤지만 여전히 침착한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거의 변하지 않은 헬렌의 모습을 보자 곧 두려움이 사라졌다. 설마 너니 제인? 그녀가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생각했다. 헬렌은 금방 죽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만일 곧 죽을 사람이면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말하고 저렇게 보일 리가 없어. 나는 침대 쪽으로 더 다가가 헬렌에게 입을 맞췄다. 헬렌의 이마는 차가웠고 여인 뺨도 차가웠으며 손과 손목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헬렌은 옛날처럼 웃었다. 왜 왔어, 제인? 11시가 넘었는데 몇 분 전에 11시 치는 소리를 들었어. 너 보러 왔지, 헬렌? 네가 몹시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어.
너에게 말을 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그럼 내게 작별 인사하러 왔구나. 너무 늦게 온 건 아니네. 어디 가니, 헬렌? 집에 가는 거야? 그래, 오랜 고향이자 마지막 고향인 곳으로 가. 안 돼, 안 돼, 헬렌. 나는 괴로워 말문이 막혀버렸다. 눈물을 삼키려고 애쓰는 동안 헬렌은 발작적으로 기침을 했다. 하지만 간호사를 깨우지는 않았다. 기침이 끝나자 헬렌은 잠시 지쳐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제인, 너 맨발이구나. 이리 와, 누워서 내 입을 덮어. 나는 그렇게 했다. 헬렌은 나를 안았고 나는 헬렌 옆에 바싹 누웠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헬렌이 다시 속삭였다. 제인, 난 아주 행복해.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거든. 내가 행복하다는 걸 믿어야 해. 그리고 슬퍼하면 안 돼. 슬퍼할 일은 없어.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어. 그리고 이 병으로 죽지만 그다지 고통스럽지는 않아. 점점 더 아프지만 고통이 심하지는 않아. 마음이 편해. 내가 죽는다고 슬퍼할 사람도 없어. 아버지밖에 안 계신데 최근에 재혼하셨어. 그러니 나를 그리워하지 않으실 거야. 일찍 죽으니 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돼. 내게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재능이나 능력이 없어. 아마 계속 실수를 할 거야. 하지만 헬렌, 어디로 가는데? 알고 있니? 난 믿고 있어. 내겐 믿음이 있어. 하느님께 갈 거야. 하느님이 어딨니? 하느님은 누구야? 나를 만드신 분이고 너를 만드신 분이야. 그분은 결코 자신의 피조물을 파괴하지 않으실 거야. 난 하느님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어. 나를 하느님께 되돌려드리고 하느님이 모습을 드러낼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그럼 헬렌, 너는 천국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니? 난 그런 미래를 믿어. 하느님의 선하심을 믿어. 전혀 의심 없이 내 영생을 하느님께 맡길 수 있어. 하느님은 아버지야.
하느님은 친구이기도 하고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 하느님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 그럼 내가 죽으면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헬렌? 너도 나와 똑같이 행복한 곳으로 올 거야. 그리고 틀림없이 만인의 아버지이신 강력한 그분은 너도 받아들이실 거야. 나는 다시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으로만 물었다. 그곳이 어디야? 그곳이 있긴 한 거야? 그러고는 헬렌을 더욱 꼭 끌어안았다. 그 어느 때보다 그녀가 소중해 보였다. 헬렌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나는 헬렌의 목에 얼굴을 파묻고 누웠다. 곧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헬렌이 말을 했다. 난 정말 편하네. 좀 전에 기침을 해서 약간 지치긴 했지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날 떠나지 마, 제인. 네가 곁에 있는 게 좋아. 함께 있을게, 헬렌. 누가 멀리 데려가라고 해도 안 갈 거야. 따뜻하니, 제인? 응. 잘 자, 제인. 잘 자, 헬렌. 헬렌은 내게 입을 맞추었고 둘 다 곧 잠이 들었다. 내가 깨어났을 때는 대낮이었다. 이상한 움직임에 잠이 깼다.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었다. 간호사가 나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 다시 기숙사로 나를 옮기는 중이었다. 내 침대를 떠났다고 야단을 치지도 않았다. 생각해야 할 다른 일이 있어서였다. 나는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아무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야 사실을 알게 되었다. 템플 선생님이 새벽에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작은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때 나는 헬렌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목을 끌어안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잠들어 있었고 헬렌은 죽어 있었다. 헬렌의 무덤은 브루클 브릿지 교회 묘지에 있다. 그녀가 죽은 뒤 15년 동안 무덤에는 불이 무성했지만 이제는 회색 대리석 석판이 그녀의 무덤임을 알려준다. 그 석판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나 다시 일어나리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